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텃밭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틀째 호남을 순회 중인 이재명 후보는 전북경제 부흥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경남 거제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YS 정신을 받들겠다며 표심을 다졌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오늘부터 출입 명부제가 폐지되는데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밤중 4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이 숨지고 손님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매스스타트에서 동반 메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정재원이 은메달, 이승훈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을 18일 앞둔 오늘 대선 주자들 움직임으로 뉴스7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 전남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전북 지역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을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며 자치권과 재정 역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주먹을 쥔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호응합니다. 이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었는데 영남과 서울 유세 때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의 자치권과 재정 역량 확대를 약속했고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자신이 당선되면 정부와 협의해 부스터샷 접종자의 영업 제한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겠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의식한 듯 부스터 슛을 선보였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하면 차불겠습니다. 얘가. 이곳 전주에서 이 후보는 호남의 일부가 아닌 전북만의 미래를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술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이어 오늘은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YS 정신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 선거 장사에 이용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봅니다. 학교 졸업하고 여기 오셔서 여기서 정치하시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정직하고 큰 정치를 했다며 축혀 세웠습니다. 우리와 맞설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5년을 돌아보니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이 더욱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정신을 언급하며 보수표심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에선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합니까? 또 민주당은 좌파 이론을 공유하며 이권을 나누고 있다며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끼리끼리 뭉쳐서 비밀이 유지되는 사람끼리 이권을 나눠 갖고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유세버스 사고로 선거 활동을 중단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부인과 함께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의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 전통시장에서 부패한 양당 정치를 끝내달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쪽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와 구리의 전통시장을 찾은 심상정 후보가 상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심상정입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조단위 특혜를 민간에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간 투기 세력하고 한 몸이 돼서 돈 받아먹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부인이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1시간가량 코로나19 검체 채취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김 교수가 작년 7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의료 봉사활동을 해온 곳입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릴까 해서. 안 후보는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위안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는데 야당은 여성 신체 훼손 욕설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결 적임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속내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진 앞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라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후보라며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작년 6월 출당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위안부 기부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해도 우리 국회가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처럼 구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조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언급하며 여성 신체 관련 욕설을 한 사람이 어떻게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 지지 선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천지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씨는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을 도왔던 윤영찬 의원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이 위원장마저 피해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제 광주에서 약속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남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윤 후보는 오늘 경남 지역 유세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꺼내며 그동안 반대해온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극우 포퓰리즘이고 윤 후보가 편가르기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남 김해에서 여당이 권력 유지를 위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문화와 쇼핑을 누리면은 광주의 민주화 투쟁력이 없어진다. 지난 17일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를 처음 약속한 뒤 어제 대구에 이어 3일 연속 쟁점화한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 거점으로서의 투쟁 의지만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인들을 지난 2017년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며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젯밤 광주 유세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런 것들이 과연 없는 게 진짜 광주 정신인지 후보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주변 자영업자와 상생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정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 후보가 편가르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갈등을 이용해서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런 행위,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광주 시민을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질 나쁜 선동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광주 시민의 염원을 받드는 것을 극우로 몰려고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직 대법관에게 50억 원대 빌라를 사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로 지목된 대법관은 김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모 회계사가 이익 배분 등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는 대장동 녹취록. 녹취록 속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다며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따님이 산다. 본인, 즉 형이 사는 걸로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은 현직 대법관 A씨로 알려졌습니다.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기 때문인데 A 대법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그쪽 근처에 산 적도 없다며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의혹은 지난해 10월에도 불거졌습니다. 김 씨가 대법관 딸에게 주려고 62억 원짜리 판교 타운하우스를 천화동인 1호 명의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해당 주택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속 그분의 정체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인데 대선 이후 수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대기업 후원금 약 160억 원을 받고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지난해 9월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분당경찰서가 다시 처리합니다.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후보와 관련해 총 5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데 최승열 청장은 최근 수사 중립성에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며 선거 이후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FC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 고발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최근 별 진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루 사건들도 비슷합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등 윤 후보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지만 대부분 답보인 상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최근 미공개 계좌 거래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됐지만 소환 조사 등은 없었습니다. 주요 후보 관련 수사 가운데 결론이 나온 건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9일 윤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무혐의 결론이 마지막입니다. 검경의 대선 후보 수사는 대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 지침은 오늘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어느 상점을 가더라도 내 출입 기록을 남겼던 출입 명부제가 폐지됐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영화관에 예전처럼 확인 절차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박상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입니다. 관객들이 체온만 측정하고 곧바로 입장합니다. 출입 기록을 남기기 위해 줄을 서 QR코드를 찍던 예전과는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전에는 그 전자출입 명부 맨날 해야 돼가지고 좀 귀찮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관 측은 전자출입 명부 폐지로 관객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QR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입장할 수 있어서 보다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결혼식장, 학원과 독서실 등도 이 같은 출입 명부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도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전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이틀째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26일 만에 400명대에 진입했고 치명률은 0.4%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흉기에 찔려 직원이 숨지고 말리던 손님은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도착합니다. 뒤이어 구급차도 도착하고 행인들이 도로가로 몰려듭니다. 경찰차 지나가고 구급차 지나가고 막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났었다. 오늘 오전 0시 34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48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23살 직원 B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주방용 흉기를 품에 든 채 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계산대에 앉아있던 편의점 직원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저지하던 손님 한 명도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곧바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가지고 이미 신고된 상태에서 도로가에 기회하고 있는 것을 검거한 겁니다. 자수한 건 아니에요.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 등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도로 옆 비탈면까지 불길이 옮겨 붙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트럭 탑승자는 빠르게 대피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춘 트럭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도로 옆 비탈면으로도 번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경북 안동 당직영덕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로변 절개지로 불이 옮겨 붙었지만 출동한 소방대가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비탈면에 그 잡초 말른 잡가네요. 그 부분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소방호수를 전개해가지고요. 크게 산불로는 번진 건 없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는 불이 나기 전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보행자 신호등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 먹은 것 같아요. 체열에 체열을 그 결과가 나와야지. 오늘 낮 12시쯤 전북 진안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일기 2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부유층 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해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씨가 또다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습니다. 80살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 도둑질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구속될 경우 17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에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한때 대도라고 불렸던 84살 조세형 씨입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 씨는 지난달부터 공범 60대 A 씨와 함께 용인 고급주택단지에 침입해 귀금속을 털었습니다. 모두 3차례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은 뒤 조세형과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고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종교단체 지원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조 씨가 교도소에서 알게 된 A 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서도 1970년대부터 50년 넘게 절도를 이어온 조세형 씨의 17번째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잇따라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나흘 전에는 서울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신변 보호 여성을 찾아가 살해했는데요. 이 신변 보호는 말뿐인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안윤경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흉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오더니 손에 든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14일 56살 조모 씨가 과거 연인이던 40대 여성 A 씨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0여 초. 신변보호 대상이던 A 씨는 밤 10시 12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뒤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 당시 경찰 도착 소요 시간 12분보다 9분이 빨랐지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신변보호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피해가 잇따르는 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작심하고 달려드는 가해자의 접근과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를 경황이 없을 경우도 있고 네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차여주고. 현행 대응 체계로는 가해자 범행이 예상돼도 선제적 구금이나 격리도 쉽지 않습니다. A 씨의 경우도 조 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남자분 낮에도 첩보가 전화기도 오고 폭행과 협박까지 벌어져 사건 발생 이틀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을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까지 나옵니다. 법적인 기준과 현 시대에서의 기준의 그 차이, 스토커 폭력 등에 있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가해자 위치 추적에 대한 입법 검토 자료를 냈지만 언제 시행될진 기약 없는 상황.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 대책은 언제쯤 마련될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변보호 대상자들은 불안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만기가 연장된 대출 원금이나 이자가 1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연장된 만기도 다음 달에는 종료가 되는데요. 대출 상환까지 코앞에 닥친 자영업자들은 이자를 낼 여력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이들이 빌린 대출금과 이자 중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된 건 약 140조 원입니다. 대출을 갚을 길이 없음을 선언한다. 더 이상 정말 버틸 수 없기에 눈물의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 이자마저 내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이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1월까지 시중은행에서 총 6,617건, 842억 원 규모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나 고정비, 인건비는 다 또 빚이잖아요.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는 도저히 자영업자가 버틸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되면서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거리두기 종료가 될 때까지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계상에 처한다는 거죠.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과 관련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요즘 갈수록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죠. 농산물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쳐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팜이 최근 10배나 커졌습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다가온 스마트 농업,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LED 조명 아래서 로메인, 바타비아 같은 샐러드용 채소가 자랍니다. 물 공급은 물론 온도, 습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컨테이너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든 중동 사막이든 일정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일절 사용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고요. 공기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물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700여 헥타르에 불과했던 스마트팜이 올해는 7,000 헥타르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문제인데 최근 거듭되는 기상이변과 농촌 인력난이 유통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스마트팜 도입을 불러왔습니다.
계획량의 물량이 들어와 줘야 저희도 원활하게 고객님들께 상품을 갖다 공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날씨 속에서는 저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비싼 상태로. 지난해 정부는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열었습니다. 스마트팜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주를 앞두고 서로의 집에 새들어 사는 수상한 전세 막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한 경제부 지선우 기자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이 A라는 조합원과 B라는 조합원이 각자 본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주를 앞두고 서로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A와 B가 각각 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계약을 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재건축을 가려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조합에 보증금을 빌려서 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없던 세입자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꼼수라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꼬집기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긴 합니까? 네, 이런 정황은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관련된 가구가 이제 25가구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꽤 되는군요. 네, 한두 가구가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가짜 전세 계약이었다면 그 자체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고 위장 전입을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 해서 업무 방해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주비를 스스로 마련한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데 다른 조합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예. 근데 그런 뭐 돈이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 사업비고 나중에 조합원들이 정부 시공사한테 이자 쳐서 갚아야 되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미리미리 뭐 가짜 전세 계약서를 써서 원래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출에 대한 그런 이득 챙기시고 뭐 이주 인센티브도 챙기고. 자, 그러니까 누구는 꼼수로 이주비를 마련하고 누구는 그 꼼수로 인한 비용을 떠안게 된 그런 셈이네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이주비를 보통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까? 네, 2019년 이 12.16 대책 이전에는 은행으로부터 이 주택 관련된 대출을 좀 더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세 대출을 받았다가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된 후에 은행이 다시 되갚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니면은 시공사가 이 보증을 통해서 은행이 대출로 마련한 돈을 조합원에게 이주비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방법 다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까? 네, 이 규제가 좀 늘어났는데요. 시공사 선정 이전부터 이 이주비를 더 싼 이자로 혹은 더 많이 빌려주겠다 이런 입찰 경쟁이 이제 과열이 되면서 시공사가 이주비나 이사비처럼 재건축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대여하거나 해줄 수 없게 규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담당 기관들은 이 전세 막교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지자체나 국토부에서는 처음 듣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한 공무원은 이제 대단한 분들이네라는 이 혼잣말 섞인 이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꼼수가 관행이 되기 전에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가 60초 내외 짧은 동영상, 이른바 쇼츠를 활용하는 게 대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쇼츠로 인기를 끌자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인 인플루언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을 한 인플루언서 안정은 씨. 공약 이행률 96%라는 외면하지 않는 실천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안 씨의 이 연설은 쇼츠로 편집돼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3일 만에 조회수 15,000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부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한 이 후보는 최근 토론, 캠핑, 뒷이야기 등을 콘셉트로 한 영상을 정기적으로 올리며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30 지지가 높은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요리 토크쇼, 그림 일기 등 다양한 동영상을 활용해왔고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총괄위원장과 함께하는 59초 공약짤 중에는 조회수 6만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19일 새벽 2시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야당은 대선용 매표 추경, 날치기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집권 후 추가 보상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SNS에 늦어서 죄송하다며 추가로 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옆집이 경호원 숙소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 옆집 의혹 얘기를 조금 더 하자는 건데, 근데 실은 이 집이 이재명 후보의 경호원 숙소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집을 방문했던 민주당 출신 인사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여러 명 드나든다는데 도대체 어디 머물까 의아해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옆집에서 대기하다가 건장한 남성이 여러 명 드나든다. 그런데 경기주공 해명을 보면 이 옆집에 사는 직원들도 남성 4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정황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지난해 당내 경선 기간 중에 사설 경호업체에 1억 6,3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이에 비해 이낙연 전 대표나 윤석열 후보는 경호 비용이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옆집에 살았고 김혜경 씨가 공무원 통해서 그 배달시킨 초밥 10인분 이제 그것이 이 사람한테 혹시 간 게 아니냐 이런 게 야당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후보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의심의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기주공이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옆집에 살던 이 부부, 이 후보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남편이 2011년 성남시 산하기관에 특채로 들어가기 전까지 경비 등 인력 용역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망상이다 이러면서 이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주공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굳이 거주자, 출입자가 그대로 노출되고 기록되는 주거 전용 아파트에서 선거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과 그 옆집 계약 당시에 경기주공 사장이었던 이현욱 변호사 양측 모두 이 집이 숙소로 쓰였다는 걸 몰랐다는 건데 예. 그런데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 건가? 이렇게 야당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현욱 변호사 민변 출신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뒤를 이어서 2018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또 이 후보가 도지사 때 경기주공 사장을 지냈고요.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설계자로도 불립니다. 현재는 이재명 선대위 약속과 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현욱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옆집이 경호원 숙소의 느낌표는 로또 당첨급의 우연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연희동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여권에서 나왔던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하이킥 이재명 대 어퍼컷 윤석열입니다. 네, 두 후보의 그 유세 현장에서의 사진으로 보이는데 역동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색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예. 두 후보가 유세에서 아주 역동적인 동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역대 대선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꼬린.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 영상이 오늘 영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예, 한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 낮 전주에서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를 확 차버리겠다면서 하이킥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부스터슛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갑작스런 발차기에 청중들 환호성을 질렀고요. 한 번 더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참 영상인데, 근데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그 연설 스타일이 어땠어요? 이재명 후보는요, 일단 원고는 들지 않았고 마이크만 잡고 두 손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연설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시민들의 호응을 자주 유도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이 어퍼컷 세레모니가 이제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식 운동 첫날 마지막 유세 장소였죠. 부산에서 처음으로 어퍼컷을 했죠. 저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요. 후보의 좀 예상치 못한 행동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이 이게 계산된 게 아니라 즉흥적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분위기에 이 후보가 흥을 느껴서 즉석에서 어퍼컷을 했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평소 야구를 좋아하는 윤 후보가 홈런이 나왔을 때 취했던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어퍼컷을 날려주십시오. 다 같이.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좀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적으로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2002년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처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하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승리의 어퍼컷으로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하이킥 이재명 대 어퍼컷 윤석열. 느낌표는 국민은 샌드백이 필요해로 하겠습니다. 예. 무언가를 날리고 또 때리는 듯한 대선 후보들의 액션에 우리 국민들 삶이 오죽 답답했으면 열광하게 됐을까 싶어서 달아봤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의 점령지에서 차량 폭발 등 테러가 났는데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에 밤하늘이 환해집니다. 돈바스의 대형 가스관과 주유소, 반군의 차량이 연이어 폭발했습니다. 반군은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태운 버스 행렬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Вооруженное формирование Украины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пытается посеять страх и панику среди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И для этого выбирает для ударов жизненно важные гражданские объекты. 하지만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반군이 장악한 시설물에 러시아군이 폭발물을 설치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서방은 적경지에 러시아 병력이 19만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며칠 안에 침공할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his moment, I'm convinced he's made the decision.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We have a significant intelligence capability. 백악관은 이 경우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버림받고 수출 통제 등 경제적 위기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화 통로는 열어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23일 외무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경북 지역에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강하게 날리기도 하겠는데요. 저녁까지 곳곳으로 눈발이 날리다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호남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북 남부와 전남 서부에는 2에서 7cm, 그 밖의 지역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거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전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에도 서울 0도, 대전 1도, 대구가 3도에 머물면서 체감 기온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찾아오는 한파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요즘 대선 후보들의 입이 독해져 국민들 귀가 괴롭습니다. 소도둑, 병든 당 같은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상대 진영에서는 후보를 향해 기생충, 버르장머리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내뱉습니다.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은 지지층 귀에 잘 들릴지 몰라도 검증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듣다 못한 외신들도 혹평을 합니다. 추문과 말싸움, 모욕으로 점철됐다.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 고개를 떨구게 되는 평가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